화성 탐험을 많이 하고 있죠. 화성에 로봇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정말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보는 거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는 이렇게 8개의 아름다운 행성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자, 여기 지금 어떤 행성들이 보이죠, 여러분? 지구도 있고, 목성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토성도 있죠, 고리가 있는. 자, 그리고 화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왕성도 있고,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맞아요. 자, 저기 보면 천왕성도 보이죠? 파란 색깔.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8개 행성이 우리 태양계 마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우리 그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유독 저기 위에 보면은 붉은색의 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왜 화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왜 나사 박사님들이 이렇게 화성을 탐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가 지구하고 온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 또 하나 손든 것 같은데, 아까 손든 친구 누구였죠? 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성의 조건이 지구 가장 좋고 화성에 물의 생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네, 어찌 보면 그냥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이야기가 거의 천문학과 학부생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그냥 막연하게, 화성에 그냥 뭐 가고 싶어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화성에 가는 구체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구랑 비슷한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해 했어요. 자, 여러분들, 화성에 생명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자, 안 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살 것 같다. 네, 지금 한 500명 들어졌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는 생명체가 없을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거의 10,000명 가까이 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아직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생명체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들은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먼 미래에는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는지 이 궁금증이 좀 풀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화성의 날씨도 되게 궁금해요. 자, 이 날씨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친구가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살 수 없으면 화성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영하 맞아요. 이영하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정말 TV를 틀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에 여러 가지 막 기상 이변도 생기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죠.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지구에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또 자원이 사라지게 되면은 언젠가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인간이 살려면 인간이 살기 적합한 날씨가 맞는지, 네,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화성에 있는 돌이 궁금한 거예요. 자, 왜 돌이 궁금할까요? 얘기해 볼까요? 화성에는 지구와 돌이 똑같을지 몰라서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 뒤에 또 우리 분홍색 옷 입은 친구. 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특이한 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가 얘기 들어볼까요, 여기? 화성은 뜨거워가지고 여기 뜨거운 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얘기 잘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화성의 암석이 지구랑 비슷한지 그것도 비교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돌멩이가 딱딱한 그냥 고체덩어리로 보이지만 그 돌멩이 안에는 여러 가지 원소나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암석의 성분을 이해하면은 화성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번째 이유까지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나사 과학자들이 화성을 연구하는 거는 결국 4번입니다. 언젠가 인간이 화성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인간보다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화성을 탐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성을 탐험하는 이유가 태양계에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화성을 탐험하는 이유는 화성이 지구랑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어쨌든 닮은 점이 많으니까 화성을 목표로 삼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지구랑 화성이 이렇게 사진이 딱 보이고 있는데, 자, 지구랑 화성의 같은 점이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날씨가 날씨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저기 그 아까 여기 체육부 입은 친구. 지구에는 물처럼 얼룩같은 게 있고 땅 위에 얼룩이 있는데 화성에도 얼룩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저 얼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륙들의 표시를 아마 얼룩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친구. 색깔이 섞여 있다. 아주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지구도 뭔가 섞여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야기 안 한 친구 중에서 대기가 지구처럼 화성에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저기 맨 뒤에 분홍색 입은 우리 어린이 친구.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화성이랑 지구가 뭐 여러 달 같은 점이 있겠지만 둘 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고 있죠. 우리 친구 한번 더 얘기해 볼까? 근데 여기 태양 있고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저 맨 끝에는 너무 춥고 맨 앞에는 너무 뜨거운데 그렇지. 지구가 한 여기쯤에 있는데 화성도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 맞아요. 아주 거의 그냥 뭐 대학원생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말한 거는 우리 태양계에 8개 행성이 있는데 이 8개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의 범위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친구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천문학과 대학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점이 뭔지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하루의 길이가 비슷해요. 자, 여러분, 지구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자, 그럼 화성은 몇 시간일까? 24시간? 23시간, 25시간, 아까? 23시간, 24시간 맞아요. 정확히 맞췄어요. 맞습니다. 자, 바로 24시간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랑 자전이 비슷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신체가 지구 그 자전이랑 중력에 맞게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보다 빨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중력이 다르면은 화성에 갔을 때 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뚜렷하지는 않지만 화성에도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여러분이 체감할 때 우리 지금 계절이 몇 개 있죠, 여러분? 네. 4개 있지만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는 것 같죠. 네, 봄과 가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점점 지구가 화성이랑 닮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지구도 땅바닥이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화성도 땅바닥이 딱딱해요. 자, 근데 이건 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성은 딱딱한가요? 아니죠. 목청은 맞아요. 기체형으로 돼 있죠. 자,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땅이 딱딱해야만 거기에 갔을 때 기지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점을 좀 알아볼게요. 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 잘못 손 드는데? 작아요? 맞아요. 박수 쳤어요. 네, 작죠. 네, 일단 작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죠. 자, 그리고 거기 뒤에 안경 쓰신 친구?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지만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친구? 화성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지만 지구에는 아주 깊은 구덩이가 없어요. 그렇죠. 지형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아주 여기 담요 덮고 있는 친구?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점은 뭐냐면 1년의 길이가 달라요. 자, 지구는 1년이 며칠이죠, 여러분?
자, 근데 화성은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면은 지구에서 1년이 아니라 2년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거는 온도가 다르겠죠. 자, 평균 온도가 화성은 영하 63도예요. 자, 근데 평균 온도가 저렇다라는 거지. 평상시에는 정말 밤이 되면은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는 이렇게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구에서 입는 옷을 입고 가면은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또 다른 점은 바로 중력이 달라요. 자,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3분의 1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재미난 영상으로 볼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구에서는 점프가 이렇게 얕게 떠지는데 화성에 가면 더 높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에 가면 퀴즈 카페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방방이를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중력이 약하니까 여러분이 화성에 가면 다이어트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에서 100kg 나가면 화성에 가면 몸무게가 30kg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지구랑 그 화성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좀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사진이 2장이 있죠. 자, 이 2장의 사진 중에서 어디가 지구고 어디가 화성인지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가 지구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많이 들어줬고요. 자, 내리시고 아니야, 밑에가 지구인 것 같다. 뭔가 황사 껴 있는 지구인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많이 안 들어줬는데 많이 안 들어준 만큼 아래가 지구이면 정말 대박이겠죠. 자, 하지만 정답은 바로 위에가 지구고 아래가 화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자, 지구랑 화성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두 사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식물이 있고 식물이 없어요. 일단 그 식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 여기 분홍색 이 친구 화성에는 모래가 많고 지구에는 모래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친구 하늘이 있지만 지구는 하지만 화성은 너무 검은 하늘이 있어요. 하늘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 한 명만, 아까 우리 손 들은 건가요, 혹시? 아, 나무가 있고 없고가 있다. 자, 분명 여기, 우리 친구,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체크무늬, 검은 마스크. 아니, 요 앞에 우리 친구.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두 사진이? 네, 아마 우리 친구가 머릿속에는 잘 알고 있는데, 자, 답이 안 되는데,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숲 저기 있는 숲이랑 모래랑 산이랑 다 달라요. 그렇죠. 약간 지구에도 이렇게 선인장 같은 풀이 있긴 하지만 저 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는 하늘 색깔이 파란 색깔이라는 거 외에는 오늘날의 화성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과학자가 돼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30억 년 전에 지구로 돌아가 본다라면 오늘날의 화성이랑 지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도 아주 오래전에는 지구랑 비슷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탐사 로봇을 화성에 보내서 탐험을 해보니까 이 두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자, 왼쪽은 화성이고 오른쪽은 지구인데 색깔은 다르지만 약간 모양이 비슷하죠. 자, 이건 뭐냐면은 바로 물이 흐를 때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인데 화성에도 저런 지형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화성에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강이나 물이 흘렀다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화성이 궁금하다 보니까 화성에 아직 인간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탐사 로봇을 만들어서 화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올해 2월 달에 화성에 도착한 미국의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 로봇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 4억 8천만 킬로미터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네.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그냥. 8달 걸린다. 이것도 기간은 거의 맞았어요. 우리 말 안 하는 친구. 2년? 자, 2년 갈 거리다. 자, 또 이게 여기 볼까? 2,000달 걸릴 것 같다. 80km.
자, 그리고 거기 그 회색 옷 입은 친구. 1,000km. 그 뒤에 9달. 9달. 그리고 우리 저기 아까 1년. 자, 우리 친구들이 거리 대신에 이렇게 기간을 말했는데, 자, 실제로 지구랑 화성은 일단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너무나 멀겠죠. 자, 근데 정확히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랑 화성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 도는 속도도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화성이 더 멀리서 돌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거리가 정말 멀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거리가 정말 가까워져요. 그래서 아무 때나 로켓을 쏜다고 해서 화성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년 2개월마다 이 지구랑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때 발사를 해야만 약 7달 걸려서 아까 우리 친구가 8개월이라고 했는데 7달 걸려서 화성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여름에 발사했던 이 탐사 로봇이 올해 2월 달에 7달 날아가서 화성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 탐사 로봇이 화성에 어떻게 착륙을 하는지 잠깐 재미난 영상으로 좀 만나볼게요. 자, 지금 그 탐사 로봇을 싣고 있는 우주선이 올해 2월 18일 날 새벽 5시쯤에 화성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뭔가 보이죠? 우주선이 동그란 게 뭔가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화성인데. 아니요,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자, 지금 저 우주선 안에 몸무게가 1000kg 나가는 탐사 로봇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떨어지는 속도가 KTX 기차의 100배 속도예요. 그리고 온도가 2000도가 넘기 때문에 나사랑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땅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죠? 자,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름이 40m가 넘는 낙하산을 펼쳐서 속도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자, 근데 여전히 속도가 너무 빨라요. 나갈 것 같은데. 여기 나갈 것 같은데. 자, 이제 우주선의 밑에 그 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이 우주선이랑 분리가 돼서 이렇게 역추진을 해서 속도를 아주 낮게 내려줍니다. 네,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자, 이제 착륙 지점을 딱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내리나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배달의 로봇은 어디로 갈까요? 배달의 민족으로 돌아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자, 저 배달의 로봇은 착륙할 때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어딘가에 떨어져서 이제 쓰레기가 되겠죠. 우주 쓰레기가. 자, 그러면 이 탐사 로봇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화성에 뭐가 있는지 아주 열심히 탐험을 할 거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탐사 로봇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눈에서 막 레이저도 나가고. 자, 근데 이 탐사 로봇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이 정도 크기 되겠다 싶었는데 거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실제 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톤 트럭 크기만 해요. 그리고 몸무게가 1000kg이나 나가고 이 안에 정말 많은 실험 장비가 달려 있는데 일단 카메라가 25대나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화성에 뭐가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릴도 달려 있어서 화성에 있는 암석이나 땅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 탐사 로봇이 이렇게 화성의 땅에다가 구멍을 뚫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멍을 왜 뚫을까요, 여러분, 땅에다가?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뭐, 그렇죠. 그걸 만들겠죠. 자, 자, 얘기 안 하는 친구 중에 누가 있을까? 여기 빨간 옷 입은 친구. 어떤 암석인지 알기 위해서. 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친구.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늘색 옷 입은 친구. 왜
외계인 시대 판정을 만들려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늘 쓰고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 옛날에 화성에도 화석이 남아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 여기. 가슴에 구멍이 어떻게 되는지 방사해요. 아, 구멍을 파놨다가 구멍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초록색 추리닝 입은 친구, 검은색. 지구랑 같은 그 색깔이랑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확인하려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저기 안경 쓰고 검은색 마스크 쓴 친구. 새로운 원소를 찾으려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 앞에 친구. 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홍색 옷 입은 친구. 표시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구 돌멩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려고. 자, 우리 친구 마지막으로. 방송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검은 옷 입은 친구 마지막으로. 지구 땅이랑 똑같은.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탐사 로봇이 화성 땅에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그냥 화성 땅 위에 있는 거를 조사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땅을 팔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화성의 땅에도 계속 소행성이 충돌하겠죠. 그러면 소행성에 묻어있는 어떤 오염물질이 화성 땅에 묻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사 로봇도 지구에서 갈 때 완벽하게 소독을 하지만 지구에서 묻어갈 뭔가 오염물질이 화성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서 화성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흙을 조사를 하면은 화성에 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 탐사 로봇이 어떻게 땅에 구멍을 내는지 과학자들이 화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탐사 로봇의 드릴을 지구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잠깐 볼게요. Two stabilizer posts touch the rock first to steady the arm while the drill's feed mechanism moves the bit forward into the rock. Without the feed mechanism working, we can't drill that way. 자, 저렇게 Some 드릴이 move the 달려 arm instead 있습니다. of the feed mechanism to place the bit onto the rock and press it forward as it drills. After making contact, we apply a light preload and drill a shallow pilot. We use a force sensor in the robotic arm to give Curiosity a sense of touch. This lets Curiosity adjust its arm motion and avoid getting stuck while 자, 저렇게 지구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화성에 가서 땅을 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탐사 로봇이 화성에 도착을 했으니까 화성에서 어떤 중요한 미션들을 하는지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 것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 탐사 로봇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선정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예제로 분화구라는 곳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0억 년 전에는 이 예제로 분화구에 이렇게 물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에 대기가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자, 메마른 땅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물이 흐를 때 흙이나 토양들이 막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지구에 있는 삼각주랑 똑같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안에 삼각주 안에 뭔가 생명체의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올해 처음 실행한 미션인데요. 바로 화성에서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드론 띄워본 친구 있나요? 혹시 드론? 나는 드론을 움직여봤다. 많이 있네요. 자, 근데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드론이 날아다니는 건 여러분들 다 본 적이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런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에 이렇게 드론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탐사 로봇도 그냥 바퀴가 6개 달린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계곡이나 높은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근데 그런 곳에는 내려오면서 볼 수 있잖아. 근데 일단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착륙할 때. 근데 그 착륙하는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뭔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을 화성에 보내면은 얘가 먼 곳까지 날아가서 화성의 사진들을 찍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을 실려 보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는 화성에 드론이 있으니까 너무나 멋있죠. 자, 근데 화성에서 드론을 띄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었는데? 공기가 없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하늘색. 뒤에. 중력이 없어서 중력이 약하니까. 또. 드론은 공기로 바람으로 나는데 바람이 없어가지고 못 어. 날아요. 일단 공기. 또. 화성에 지구에서는 몸에서 밖으로 펴지는 공기가 있는데 화성에선 그런 공기가 없으니까 안으로 밀려서 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또, 얘기해볼까? 이렇게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으니까. 맞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가운데 여자친구. 너 얘기해보면 돼. 바람이 없어서. 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볼까? 에너지랑 배터리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거 물어보면은 정답률이 20%도 안 돼요. 근데 오늘 거의 맞췄습니다. 자, 바로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구에 있는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일단 대기 중에 공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화성은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에서 아무리 좋은 드론을 화성에 가져간다고 해서 조종기를 눌러봤자 날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기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 드론의 날개를 빠른 속도로 돌려서 그냥 억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헬리콥터가 1분에 프로펠러가 500번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 화성 탐사 드론은 1분에 2,500번이 돌아가요. 네, 2,500번이. 네,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나는데 힘이 드니까 일단 드론의 무게도 정말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만들 때 1.8kg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화성에 가면은 중력이 약하니까 화성에서는 0.7kg밖에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론을 만들어서 화성에서 올해 4월 달에 이 드론이 비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론이 화성에서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또 잠깐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자, 일단 드론이 날려면은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탐사 로봇이 이렇게 비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드론이 나는 걸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셀카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드론 위에 달려있는 태양광 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태양을 흡수를 해서. 자, 그래서 시범으로 쪽으로 살짝 돌려보죠. 제대로 돌아가는지. 7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드론도 전기를 충분히 만들었고. 먼지가 나죠. 자, 그리고 배꼽 밑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카메라가.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자, 왜 이 드론이 박수를 받아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나도 뭐 드론 날려본 적 있는데, 저게 뭐가 대단해요? 할 수 있는데, 이 드론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던 게 누구였죠, 여러분? 라로 시작하는 라이트 형제죠. 자, 그러니까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 실험에 성공한 이래 118년 만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성에 더 많은 이런 비행체들이 가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많은 곳들을 이렇게 탐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사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화성에 탐사로를 보내는 이런 부분을 봤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더 궁금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우주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가 되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로 여행도 가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주 탐사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 있는 거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저렇게 나사 우주 비행사들만 우주에 갈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그 일반 기업 나사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 만든 우주선에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서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에 갔다 오는데 막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올해 7월 달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반인이 우주여행을 갔다 온 그런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바로 가장 먼저 올해 7월 11일 날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스페이스십이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리 땅에서 88km 상공까지 올라가서 5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하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뉴멕시코 사막에다가 우주공항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행 갈 때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가죠. 근데 앞으로 우주로 여행을 갈 때는 이렇게 사막에 있는 우주공항에 가서 수속을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4명의 그 일반인이 88km 상공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영상을 잠깐 좀 볼게요. 5, 3, 2, 1, release. Fire. 네, 이렇게 땅에서 18km까지 같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해서 88k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주에 거의 도착을 했으니까 곧 무중력 상태가 이제 되겠죠. 무중력 상태가 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죠? 둥둥 뜨죠. 날아다니네요. To all you kids down there,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To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네, 자, 이렇게 그 7월 10일 날 첫 번째로 이제 우주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마 그 역사 책에는 앞으로 이 버진 갤럭틱이 가장 먼저 일반인을 태우고 우주에 갔다는 회사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9일 뒤에 여러분 혹시 아마존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봤죠? 자, 미국에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이 제프 베조스라는 아저씨가 이미 이 아저씨도 20년 전에 이렇게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뉴 셰퍼드라는 로켓이랑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7월 20일 날 여기도 4명의 우주비행사가 일반인이 타고서 이번에는 88km보다 더 높은 100km 상공까지 가서 무중력을 체험하고 오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4명이 탑승을 하게 됐는데, 자, 근데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약간 그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는데, 자, 이 할머니도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자, 근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올해 82세세요.
네, 아주 오래되셨죠. 자, 나이가 많으셨는데, 자, 근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여행에 참여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윌리 펑크라는 할머니의 원래 직업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할 때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아폴로 프로젝트가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달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남성들이었죠. 대부분 공군 비행 조종사들이 대부분 달에 갔기 때문에 그때 선발은 됐지만 달에 가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이 윌리 펑크 할머니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그런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아주 커다란 정책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기념해서 이번 비행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100km 상공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왔는지 또 짧게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네. Go, Jeff, go, Mark, go, Molly, go, Paul. A beautiful shot down the New Shepard rocket. Look at that view. Everything we thought it would be. Dude, look. It's all of it. Oh, that's great! You had a little 자, 그리고 발사할 때 썼던 로켓이 바다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저렇게 낙하산에 매달려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거 아닌데. 지구 왔네요. 자, 살아 돌아왔죠. 네. 자, 이렇게 실제로 올해 7월 달에 이렇게 두 회사가 일반인들과 함께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회사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자, 어디가 아직 빠졌죠, 지금? 네. 일론 머스크라는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죠. 자, 근데 이 회사가 가장 많이 기술력이 앞서 있는데 우주여행을 시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정말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자, 2주 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는 4명의 일반인을 태운 다음에 무려 3일 동안 지구를 60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제 우주여행 끝판왕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그럴 만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보는 이 우주선은 스타쉽이라고 부르는 우주선인데요. 100명의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을 5,000톤이나 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타고서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주선을 만들었고, 실제 지금 실험 비행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3년 뒤에 나사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낼 건데 그때 우주비행사들이 타고 갈 우주선도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아요. 자, 부모님들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테슬라 좀 많이 보시게 되시는데 사실 이 테슬라의 창업자도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주 기술이 테슬라에 적용이 되고 테슬라의 기술이 왜? 우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알았어. 제가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 이 친구가 조용히 와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님 정도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끝나고 아저씨가 아는 선에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도 실제로 이 스페이스X는 몇 년 전에 화성으로 이렇게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태우지 않고 아직 위험하니까 근데 그냥 로켓만 발사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에다가 실제 마네킹 우주인을 실어서 지금 화성으로 발사를 했고요. 지금 화성 어딘가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아무튼 드디어 2주 전에 이렇게 4명의 일반인이 이 스페이스X에서 만든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60바퀴를 돌고서 지구로 무사하게 돌아왔는데요. 자,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앞선 두 회사는 일반인이 3명이 탔고 1명의 우주 비행사가 같이 갔습니다. 왜냐면은 우주선을 조종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우주선 조종사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만 갔고요. 이 우주선을 모두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우주선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냥 이 사람들이 뭐 건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주선에 타고 올라갔다가 60바퀴 돌고 지구로 내려오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근데 아무래도 3일 동안 우주에 머물고 오다 보니까 이 우주 여행의 비용이 되게 비쌌습니다. 이 전체 4명의 이 비행기 값의 비용이 얼마냐면 약 테슬라 가격이? 테슬라 가격에 자동차 가격에 그냥 테슬라 자동차 최고 상위 모델을 한 1억이라고 본다라면 그거보다 몇백 배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주여행 티켓의 4명의 값이 680억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4장의 티켓을 모두 왼쪽에 있는 제러드 아이잭맨이라는 정말 그 억만장자가 다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장을 쓰고 나머지 3장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어요. 자, 그래서 7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3명이 마지막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헤일리 아르세노라고 부르는 분은 간호사세요, 현재. 아동병원의 간호사인데 이분도 어렸을 때 소아암을 앓아서 어렸을 때 2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족을 차고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소아암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이들도 치료도 해주고 전 세계에 이 소아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훌륭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발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시안 프록터라는 분은 과학 선생님이세요. 근데 너무나 우주에 가고 싶어서 실제 나사 우주비행사 그 선발에 3번이나 지원을 해서 거의 그냥 뭐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크리스라는 저 분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 비행기와 로켓 같은 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분인데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렇게 선발이 돼서 이 4명이 3일 동안 지구를 60바퀴를 돌고 왔는데 정말 이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Oh my gosh. 네. 자, 저렇게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갈 때 항상 인형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인형이 뜨게 되면은 무중력 상태에 성공적으로 왔다라는 얘기겠죠. Oh my god. 네, 단순히 무중력 체험을 5분 동안 하고 온 게 아니라 3일 동안 우주에 있었다라니까. 야, 이게 진짜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0월 27일 날 넷플릭스에서 이 4명의 우주인들의 선발 과정과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개봉이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군데 회사가 이렇게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아까 가장 먼저 갔던 회사는 땅에서 88km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100km까지 올라갔는데 이 스페이스X는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네, 무려 지상에서
58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지구를 60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네. 약. 자, 이렇게 갔다 왔다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까 그 두 번째로 그 우주여행에 성공했던 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요. 뭐냐면 아폴로 11호가 발사할 때 그 아폴로 우주선을 태우고 우주로 갔던 그 세턴 V라는 건물 30층 높이의 로켓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켓이 발사를 마친 다음에 바다에 빠져서 이제 쓰레기가 됐겠죠. 근데 그 당시 그 세턴 V 로켓에 있는 로켓 엔진을 이 제프 베조스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걸쳐서 과학자들이랑 대서양에서 꺼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옆에 보는 게 바로 그 로켓 엔진인데요. 자, 근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프 베조스가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던 당시에 본인이 5살이었대요. 5살. 자, 혹시 여기 5살 친구 있을까요? 네, 5살. 아니, 6살. 네. 6살? 있네요. 자, 5살이면은 정말 어린 나이죠. 근데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11호가 발사하고 달에 착륙하는 거 봤을 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5살 어린 제프 베조스가 우주에 대한 생각, 과학에 대한 생각, 공학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사실 아폴로 시절에 비하면 로켓이 정말 많이 우주로 가죠. 자, 근데 우주로 가는 횟수는 늘었지만 아이들의 관심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우주 탐사의 감동을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한테 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양한 엔진을 시카고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많을 텐데, 자, 여러분, 그러면 언제쯤 인간은 이렇게 화성에 가서 도시를 짓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손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말로 그냥. 2035년 나왔습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그냥 막. 2200년. 205천만 억년 원년. 네, 또 2100년. 또 1,500년. 네, 또 2억 2천만 년. 10억 8,500년. 자,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화성에 언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나사에서는 약 2040년쯤에 최초의 인류가 화성에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앨런 머스크는 몇 년 전에 2025년까지 우리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정답은 없어요. 언제 갈 수 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가능성은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보는 것처럼 화성에 가는 우주선도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인간이 우주로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저는 분명 이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이제 우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은 아마 오늘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될 시점이 되면은 아마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비행기 가격 정도로 아마 우주여행 정도는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 과거에는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서 제주공항에 내린 다음에 비행기를 버리고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는 비용이 비싸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로켓이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역추진을 해서 다시 발사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기름 넣어서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안정성이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대학생이 됐을 때 MT를 아마 달이나 우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용인에 정말 이렇게 열린 도서관처럼 너무나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꾸준히 이곳에 와서 우주에 대한 책도 보고 과학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꿈을 키운다라면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단순히 우주 여행객이 아니라 그 우주선을 타고서 정말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우주 비행사 같은 아주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짧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